네, 사회문화 선생님입니다. 이번 6월 모의고사 해설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총평을 하자면 우선 첫 번째로 이제 컷을 예상을 해보자면 1컷이 48, 2컷이 44, 3컷이 40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난이도는 평이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작년 수능과 비교를 했을 때 일단 첫 번째로는 도표가 2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제도에서 한 문제, 그리고 마지막 문제죠. 인구 문제에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작년까지 나오던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개념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구모까지 지켜보고 수능에서 출제가 될지를 확인을 해보아야 된다. 그 세 번째는요, 선생님이 느낀 걸 수도 있는데 비문학스러운 어떤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념을 알고 있기보다는 그냥 그 지문을 잘 읽고서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조금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예를 들어 6번 같은 경우, 네. 그리고 뒤로 넘겨서 13번 같은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19번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특정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맞출 수 있다기보다는 지문을 잘 읽고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였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서 우리가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전히 성중하, 계층 문제는 평이하게 나오고 있고요. 예전처럼 어떤 샵을 그려서 우리가 칸을 다 채워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에서도 여전히 상중하 문제는 쉽게 나오지 않을까로 예측할 수가 있겠고요. 육모가 이렇게 평이하게 나왔다면 구모는 조금 더 어려울 수 있겠다. 라는 점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1번 문제 해설을 보고 있는 친구 없기를 바라면서 1번 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자연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을 비교하는 문제로 늘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간의 의지가 들어갔는지 여부를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요. 자연현상처럼 보이지만 사회문화 현상인 것들이 있으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이 문제는 어렵기보다는 자연, 사회문화 현상 구분하는 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잘못 구분해버리면 여러분들이 바로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 주시고요. 자, 기억부터 보시면 사과 내에 산화시키는 효소가 포함되어 있다. 어떠한 인간의 의지도 개입되어 있지 않죠. 인간이 효소를 넣은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1번은 자연현상이 되겠고요. 니은은 사과를 껍질을 깎아서 공기 중에 노출시킨 것은 우리가 어떤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사과를 깎아서 인간이 노출을 시킨 거죠. 그래서 인간이 의지를 가지고 한 사회문화 현상이 되겠습니다. 네, 디귿, 갈색을 띠는 멜라닌 성분을 생성한다. 여기서 주체가 중요합니다. 인간이 생성한 것이 아니라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성분이 자연스럽게 생겨난 거죠. 그래서 자연현상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설탕 용액으로 코팅한 것은 이제 인간의 의지가 개입된 사회문화 현상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인간이 한 거라고 다 사회문화 현상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재채기 같은 경우에는 사회문화 현상이 아니겠죠. 본능에 의한 행위이기 때문에 자연현상에 속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깊게 나온 적은 없기 때문에 그냥 빠르게 풀고 싶으면 인간이 주체가 됐냐, 인간이 했냐 이렇게 빠르게 구분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1번을 보시면 자연현상은 당위 법칙이 아니라 존재 법칙을 따르죠. 인간의 인식 여부와 무관하게 일어나는 현상이라 존재 법칙을 따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번, 사회문화 현상은 확실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아니죠. 확실성이 아니라 확률성이죠. 100%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3번, 자연현상과 달리 사회문화 현상은 몰가치적이다. 몰가치적이 아니라 가치 함축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4번, 자연현상은 자연현상에 비해 사회문화 현상에 비해 자연현상은 인과관계가 분명하다. 그렇죠. 인과관계가 분명한 건, 원인과 결과가 분명한 건 자연현상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인과관계가 분명하다가 아니라
인과관계가 나타난다 라고 하면은 공통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문화 현상도 인과관계가 나타나니까요. 그 다음 마지막, 사회문화 현상과 달리 자연현상은 경험적 자료로 연구할 수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연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1번 문제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자연현상, 사회문화 현상을 잘 구분했느냐,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자연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의 공통점을 알고 있느냐. 공통점으로는요, 첫 번째, 보편성이 존재한다. 보편성이 나타난다. 하지만 보편성이 더 강한 것은 자연현상이겠죠. 두 번째, 인과관계가 나타난다. 물론 이것도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자연현상이겠죠. 세 번째, 경험적인 자료로 연구를 할 수 있다. 이 세 가지가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이것만 주의해 주신다면 1번 문제는 충분히 빠르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요.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하시면 우리가 떠올려야 할 게 세 가지 이론이 있어요. 기능론과 갈등론, 그리고 상징적 상호작용론이죠. 이러한 제10번 문제에서는 우리가 키워드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키워드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이 문제가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탑3에 들었는데요. 왜냐면 제시문에 이제 보시면 이렇게 읽다가 갈등이 보여서 갈등론이라고 바로 푼 친구들이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기능론도 상징적 상호작용론도 갈등 자체는 모두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은 개인의 이익이 집합체의 이익과 불일치해서 갈등이 나타날 수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인들의 서로 다른 이익이 사회적 관계 내에서 작용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개인은 자신의 이익을 온전히 추구하기 위해 사회의 어떤 구조화 대한 관계에 의해 규정된 역할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이익 추구 과정을 고려해야 된다. 그렇게 역할을 다한다면 집합체가 안정적인 상태에 도달한다. 결국에 정리를 하자면 자신이 제 역할을 다하게 되면 사회가 안정적인 상태에 도달한다. 전형적인 기능론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갈등이라는 단어에 낚이시면 안 됩니다. 기능론도 갈등론도 모두 갈등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우리 기능론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 이유가 그 각 사회의 그 부분들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어떤 일시적이고 병리적인 현상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조화와 균형, 안정에 도달하게 됩니다. 마지막 문장처럼요. 그래서 선지를 보시면 1번 기억, 대립과 갈등을 사회의 본질적인 속성으로 본다. 이것은 갈등론 선지의 갈등론에 해당하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기능론은 대립과 갈등이 아니라 조화와 균형을 본질적인 속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유기체를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항상성, 균형으로 다시 돌아오려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균형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질서와 안정에 기반한 점진적 사회 변동을 설명하기 어렵다. 아닙니다. 기능론은 점진적 사회 변동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갈등론이 오히려 점진적 사회 변동을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갈등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혁명을 통해서 어떤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타파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급진적인 사회 변동을 설명할 수는 있으나 이 질서와 안정에 기반한 사회 변동을 설명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니은은 갈등론 선지가 되겠고요. 정답은 디귿이었습니다. 사회적 갈등은 균형 회복을 위한 일시적인 과정이다. 선생님이 아까 위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갈등을 설명할 수 있어요. 기능론도.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이고 병리적인 현상이고 다시 제 기능을 다해서 균형을 회복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이고요. 다음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입니다.
관료제와 탈관료제를 비교하는 문제였고요. 네, 먼저 A를 보시면 지금 전체 공정을 수많은 미세한 단위로 구분을 했다. 네, 이걸 보시면 여러분들 전형적인 분업의 설명이죠. 분업은 관료제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B는 탈관료제가 되겠죠. 더 정확하게 알고 싶으면 마지막 줄을 보시면 됩니다. 의사결정 권한이 분산되어 있고 그리고 유연하게 조직을 운영한다 라는 점에서 우리가 B가 탈관료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바로 선지 들어가겠습니다. 1번 관료제에 비해 탈관료제는 목적 전치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여러분, 목적 전치 현상 같은 경우에는 목적보다 그걸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중시해서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목적 전치 현상이었습니다. 이것은 관료제의 역기능이라고 우리가 배웠었죠. 네, 그 다음 2번 A와 달리 관료제와 달리 탈관료제는 목표의 효율적 달성이 조직 운영의 핵심이다.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되는 게 관료제든 탈관료제든 간에 둘 다 어떤 회사를 운영하는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사는요, 효율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려고 합니다. 비효율을 추구하려고 하는 제도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네, A와 달리가 아니고요. 3번 탈관료제에 비해 관료제는 업무 수행 과정의 예측 가능성이 높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관료제는요, 어떤 일을 어떤 절차로 해야 할지 딱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다음에는 어떤 업무를 해야 할지 예측을 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4번 탈관료제와 달리 관료제는 공식적 규약과 절차에 의해 구성원을 통제한다. 여러분, 둘 다 공식적 규약과 절차에 의해서 구성원을 통제합니다. 관료제, 탈관료제 모두 회사를 운영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회사는 2차 집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 규범에 의해서 구성을 통제합니다. 도덕이나 관습과 같은 비공식적 규범으로 통제를 하는 어떤 1차 집단이 아니라 2차 집단이기 때문에 우리 이 특징은 관료제, 탈관료제 공통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 A, B 모두 연공서열에 따른 보상보다는 성과에 따른 보상을 중시한다. 네, 연공서열은요, 관료제에서 중시를 하고요. 성과에 따른 보상은 탈관료제에서 중시를 하는 보상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넘어가겠습니다. 4번은 시간을 굉장히 아낄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문화의 속성과 관련된 문제고요. 우리가 문화의 속성 하시면 공학, 축, 전변 5가지를 떠올려야겠죠. 네, 선생님은 이 문제를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교사의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교사가 둘 중에 한 명만 맞았네요.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둘 다 잘 발표했다라는 답변을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럼 바로 갑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땡땡국에서는 어떤 자신의 공간을 자아의 연장이라고 생각해서 개인의 사무실의 문을 닫거나 또는 가림막을 세워 자신의 공간을 확보하려고 한다. 이런 것들이 전혀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는다. 왜 이러한 문화를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바로 이러한 문화를 땡땡국에서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A는 공유성이다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을도 마찬가지로 뭐뭐라는 점에서 A를 잘 보여준다. 더 읽지 않아도 우리가 A가 공유성이라는 것을 여전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를 보시면 두 국가 사례 모두 문화가 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A를 확인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가에 해당하는 내용도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는 모르겠으나 공유성과 관련된 설명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을 보시면 우리가 B, 문화의 속성을 알 수 있는데요. 문화가 세대 간 전승을 통해 누적된다. 여러분, 쌓인다라는 뜻이죠. 세대 간의 어떤 상징을 통해서 우리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언어라든지 또는 문자와 같은 상징을 활용해서 문화가 세대 간에 점점 더 풍부해지고 축적된다. 즉 B는 축적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육모, 구모를
자세히 뜯어보고 분석을 해야 우리가 수능의 어떤 출제 방향을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1분 1초가 아까운 상황에서 풀 때는 우리가 빨리 넘어가야겠죠. 그래서 바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신의 답에 확신이 있다면 시간을 아낄 수 있었던 문제였죠. 그래서 선지를 보시면 2번 후천적으로 학습된다는 학습성이죠. 3번 구성원들의 사고와 행동에 동질성을 갖게 한다. 우리가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으니까 비슷하게 사고를 하고 비슷하게 행동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공유성 설명이 되겠고요. 4번 각 부분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전체이다. 전체이다. 전체성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 변동성 설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만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변화한다라고 해서 변동성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한 부분이 변화해서 다른 부분도 연쇄적으로 변화를 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 사실 변동성보다는 변화라는 키워드가 있긴 하지만 변동성보다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변하겠죠. 그래서 전체성 설명이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전체성이 더 부각되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한다는 변동성, 그리고 어떤 세대 간의 전승이 되면서 전해져 내려오면서 점점 더 풍부하게 변화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면 축적성이 더 부각되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변동성이 조금 더 넓은 범위이고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부각되는 사례를 찾는다면 이런 식으로 찾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네,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은 양적 연구, 질적 연구 방법 문제이죠. 네, 이런 문제는 우선 제시문을 읽으면서 아는 개념을 쓰면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자 갑은 온라인 게임 내 이용자들의 사회적 관계 형성에 대한 이해를 연구 주제로 설정을 했다. 네, 1단계 연구 주제 설정이죠. 그리고 우리가 연구자 갑이 연구하려고 하는 모집단, 연구하려는 집단 전체는 이 온라인 게임을 하는 이용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선행 연구를 통해서 게임 캐릭터 레벨을 기준으로 서열이 형성된다라는 걸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2-1단계, 즉 선행 연구를 확인하는 단계고 여기서는 문헌 연구법이 활용됐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열 형성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서 연구를 수행했대요. 여러분 이렇게 연구에 밑줄이 쳐 있으면 이 연구가 양적 연구인지 혹은 질적 연구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선지로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잘 보시면 이 갑이 온라인 게임에 접속해서 10개월 동안 게임 이용자로 활동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랑 같이 게임을 참여하면서 연구를 진행했죠. 그래서 대면 모임도 가서 대면 모임도 갔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연령, 학력, 소득 등이 드러난 이후에 어떻게 기존에 형성됐던 서열이 변화하는지를 관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디귿 연구는요. 사실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사람들을 관찰한 참여 관찰법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다음 추가 연구를 실시했으니까 조금 나눠 보시면 이제 이 미음 연구도 양적인지 질적인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온라인 게임자 10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우리가 온라인 게임 이용자 모두를 다 조사를 할 수는 없으니까 이 게임 이용자 1000명만 모집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읍은 표본 집단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설문조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질문지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정말 온라인 게임에만 참여한 사람들은 게임 캐릭터에 의존해서 서열을 형성한 반면에 그러니까 선행 연구 결과와 똑같았는데 대면 모임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들 뭐 이야기하면서 서로 연령이나 학력이나 소득을 알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대면 모임에 참여한 사람들이 어떤 이런 개인정보들을 알면은 그런 개인정보에 기반해서 서열을 다시 형성하더라 라는 결론을 내렸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기억 단계. 네, 기억 단계는 주제를 선정하는 단계였고요. 시옷 단계는 보시면 시옷 단계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분석, 즉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단계였습니다. 네, 이 단계 모두 가치 중립이 요구된다가 아니라 우리 주제 선정, 그리고 가설을 설정하고, 그리고 연구를 설계하고, 마지막 단계 결과를 활용하는 요 1, 2, 3, 8단계는 양적 연구에서 가치가 개입될 수 있는 단계들이었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2번 미음에서 비읍은 표본 집단. 자, 비읍을 보실게요. 비읍 온라인 게임 이용자 1000명은 표본 집단이 맞습니다. 우리가 전체를 다 연구할 수 없기 때문에 1000명을 무작위로 추출을 했었죠. 하지만 이응이 모집단이 아닙니다. 우리 가압이 연구하려는 전체 대상이 온라인 게임에만 참여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네, 가압은요. 연구자는 온라인 게임을 하는 이 전체 그냥 게임 이용자들을 연구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이 온라인 게임에만 참여한 사람들은요. 그냥 그 표본 집단, 그 1000명을 온라인 게임에만 참여한 사람들이랑 대면 모임까지 참여한 사람들로 나눈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래서 1000명 중에 이응은 그냥 일부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집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번 미음에서 추가 연구에서 리을은 리을은 독립변수, 니은은 종속변수다. 일단 리을을 보시면요. 연령, 학력, 소득이죠. 그렇죠? 연령, 학력, 소득. 네, 추가 연구에서 알고 싶었던 것은 연령, 학력, 소득이 종속변수. 니은 보시면 게임 캐릭터 레벨. 우리 종속 변수는 원인에 해당하는 변수였고요. 그 다음에 종속 변수는 결과에 해당하는 변수였습니다. 가압이 추가 연구에서 알고 싶었던 것은요. 연령, 소득 등을 알면 이걸 토대로 사람들이 서열을 형성할까? 였습니다. 그러니까 즉 독립 변수는 사람들이 연령, 학력, 소득 등을 같은 그런 개인정보를 아는지 여부가 종속 변수가 되겠고요. 그리고 독립 변수가 되겠고요. 그리고 종속 변수는 서열을 형성하는 방법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사실 게임 캐릭터 사실 이것도 독립 변수라고 볼 수 없고 게임 캐릭터 레벨도 종속 변수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게임 캐릭터 레벨 자체가 종속 변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게임 캐릭터 레벨 자체가 종속 변수가 되면요. 그리고 연령, 학력, 소득이 독립 변수가 되면 어떠한 가설이 만들어져야 되냐면 연령, 학력, 소득이 높을수록 게임 캐릭터 레벨이 높을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연구가 진행됐어야 하는데 그런 연구를 한 게 아니죠. 갑은 그런 개인정보를 알면 그런 아는지 여부에 따라서 서열이 형성되는 방식이 다르더라. 서열을 형성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더라. 이런 연구를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독립변수도 틀리고 종속변수도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4번. 지읒은 디귿의 결과 중 대면 모임 이후 발견한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네, 지금 보시면요. 지읒 같은 경우는 마지막 우리 결과였죠. 대면 모임에 참여한 사람들이 정말 연령, 학력, 소득 등을 중심으로 서열을 형성하더라. 이러한 결과는요. 아까 우리 추가 연구 실시하기 전에 참여 관찰법으로 우리 자료 수집을 할 때 갑이 이제 결과 중에서 대면 모임을 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랑 대면 모임을 했더니 연령, 학력, 소득 등이 드러난 이후에 그것을 가지고 서열을 다시 형성을 하더라. 라는 결과를 도출을 했었는데 이 대면 모임 이후에 발견한 연구 결과를 추가 연구에서도 똑같이 우리가 질문지법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네, 5번을 보시면 모두 양적 연구가 아니라 우리 첫 번째로 진행한 연구는 참여 관찰법을 실시했기 때문에 이것은 질적 연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네,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은 대중문화의 역기능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대중문화의 역기능. 네. 이 문제는 간단했고요. 사실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시간을 최대한 아껴야 합니다. 네, 보시면 광고 투성이고요. 상품을 너무 뜬금없이 노출을 해서 집중이 안 된다. 즉 대중문화의 지나친 상업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우리가 대중문화의 역기능을 몇 개 더 공부하고 가면 좋겠죠. 네, 대중문화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대중매체를 통해서 전파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다수한테 빠르게 전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가 획일화되기가 쉽다. 우리가 이것은 3번 선지와도 연결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내용을 담고 있을 수도 있다. 이것은 사실 상업성과도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그런 자극적인 컨텐츠들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상업성과 연결을 할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어떤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 왜? 대중문화 자체가 굉장히 즐겁고 오락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사회 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는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7번입니다. 문제에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을 묻는다면 어떤 문제냐? 사회 실제론이냐? 사회의 명목론이냐를 묻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시문을 보고 개인들은 한데 모이고 공동으로 행동한다. 개인들이 모인다? 사회는 개인들의 합이다. 명목론인가? 할 수 있는데 더 읽어보시면 사회는 공동행동만으로 실현되지 않는다. 사회가 스스로 실현하는 방법 중 하나는 종교적인 상징을 세우는 것이다. 네, 그래서 이 사회적으로 공유되는 이 종교적인 상징이 개인들의 감정을 이끌어내고 또 이러한 감정은 개인들로 하여금 사회 유지를 위한 어떤 행동에 참여하게 만든다. 개인에 대한 어떤 사회의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종교적 상징 하나 떠올려 볼까요? 네, 십자가를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종교적인 상징인데요. 이 십자가라는 것이 사람들의 어떤 감정을 끌어내고요. 집합적인 감정을 끌어내고 그리고 기독교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특정한 행동에 참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시문은 사회 실제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실제론, 명목론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 제시문을 잘 구분만 한다면 선지는 쉽게 골라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전 기출에서 선생님이 기억나는 게 제시문에 나온 관점 자체를 묻는 게 아니라 지문 속 관점에서 비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모르니까 문제 자체도 꼼꼼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억 보시면 사회가 개인의 총합에 불과하다는 명목론 설명이고요. 그래서 명목론은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그대로 개인들의 성격이 사회에 그대로 반영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 니은, 사회가 개인의 외부에 존재하는 실체다. 그쵸? 사회가 개인의 외부에 존재한다. 실제한다. 실제론 설명입니다. 디귿, 개인이 사회에 의해 구조화된 행동을 한다. 우리 제시문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개인들로 하여금 사회 유지를 위한 행동에 참여하게 만든다. 네, 디귿 맞고요. 그다음 리을, 사회규범은 개인들이 옳다고 믿기에 존재한다. 개인들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사회의 규범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명목론이 되겠습니다. 사회는 개인들이 이름을 붙인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8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8번은요. ABC가 어떤 문화인지 먼저 구분을 해야겠죠.
교사의 이야기를 보시면 기억이 A에 해당하고요. 니은이 B에 해당하고 C는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기억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땡땡 지역으로 이주한 유럽계 이민자들이 어떤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추는 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모두 공유하는 문화가 아니고 이 유럽계 이민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문화이기 때문에 특정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하위 문화가 되겠고요. 그러한 춤이 점점 이제 대중화되어서 각국 국민들 누구나 즐기는 춤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B는 주류 문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C는 반문화가 되겠습니다. 사실 A가 반문화가 아닌 이유는 이 문화가 주류 문화에 대항하는지 여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반문화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반문화는 아래 자료상으로 확인할 수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1번을 보시면 A. 하위 문화는 전체 사회 문화의 다양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바로 1번을 찍고 우리가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2번 보시겠습니다. 주류 문화는 하위 문화와 반문화의 총합이다. 자, 우리 사회의 반문화와 우리 사회 내의 하위 문화를 다 더한다고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주류 문화가 되나요? 아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범죄 문화라는 반문화가 있어요. 그게 주류 문화에 포함이 됩니까? 아니죠. 하위 문화와 반문화의 교집합은 주류 문화로 설명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집합이라는 것은 이제 공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류 문화는 반문화를 누리는 사람도 하위 문화를 누리는 사람도 모두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총합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교집합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은 틀렸고요. 3번. 하위 문화와 달리 주류 문화는 해당 문화를 향유하는 구성원들의 유대감 형성에 기여한다. 여러분, 반문화든 주류 문화든 하위 문화든 간에 그것을 공유하는 구성원의 유대감 형성에는 모두 다 기여를 합니다. 범죄 문화를 향유하는 그런 반문화를 향유하는 사람들도 그들만의 어떤 유대감을 형성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3번은 틀렸고요. 4번. 지배 문화에 저항하는 대립하는 문화는 반문화죠. 네, 그래서 C 설명이 되겠고요. 마지막. 기억에서 니은으로의 변화는 주류 문화가 하위 문화가 된 게 아니라 반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요. 첫 번째, 하위 문화의 총합은 하위 문화를 다 더한다고 주류 문화가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사투리 문화를 다 더한다고 우리 대다수가 공유하는 표준어가 되는 것은 아니겠죠. 두 번째, 반문화는 하위 문화에 속합니다. 하위 문화는 특정 구성원이 공유하는 문화이고 반문화 같은 경우에도 특정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문화 중에서도 어떤 지배적인 문화에 저항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포함 관계가 이렇게 성립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주류 문화이든 간에 하위 문화든 간에 반문화이든 간에 어떤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규정될 수 있다. 즉 상대적이다. 우리 5번 선지를 보면서도 알 수 있죠. 하위 문화였다가 주류 문화가 된 사례도 있는 것처럼 시대에 따라서 상대적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9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는요. 자료 수집 방법 문제인데 사실 이 부분은 개념은 쉽습니다. 개념은 쉬운데 이제 이 문제 유형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시간을 조금 잡아먹을 수 있었던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다 하시면요. 여러분들이 그냥 별표를 치시고 도표 풀기 전에 마지막에 푸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선생님은 이제 어떻게 주로 풀게 되냐면 일단 점수를 먼저 확인을 해요. 점수를 먼저 확인을 하고 가장 많이 맞은 사람이랑 가장 적게 맞은 사람을 기준으로 맞춰가는 편입니다. 먼저 갑이 가장 많이 맞췄네요. 그쵸? 그럼 선생님은 그냥 갑이 첫 번째 문제를 그냥 틀렸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만약에 갑이 이 문제를 틀리게 된다면 을이랑 병은 맞게 되겠죠. 그쵸? 얘가 틀렸으니까 아니오가 맞게 되겠죠. 그렇다면 나머지 문제를 갑이 다 맞아야 됩니다. 3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쵸?
을은 그만 맞아야겠죠. 을은 그만 맞아야 1점만 받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오류가 발생하게 되죠. 왜? 둘 다 같은 답을 썼는데 채점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첫 번째 값이 틀렸다고 가정하면 안 되는 거구나. 값이 맞았다고 가정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값이 얘라고 말한 게 맞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럼 나머지 확실한 것들은 이렇게 틀렸다라고 표시를 해줍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확실하게 표시를 해주고,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A는 인위적 통제 상황에서 변수의 효과를 관찰하는 방법인가? 값이 얘라고 했는데 맞았죠.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A가 어떠한 자료 수집 방법이다. 인위적인 통제 상황에서 변수 간의 효과를 보려고 하는 자료 수집 방법은 그렇죠. 실험법이죠. 우리가 A가 실험법임을 알 수 있어요. 인위적 상황을 통제하는 건 실험법이니까요. 네. 그 다음에도 우리 값이 맞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값이 맞으면 을도 맞겠죠? 을도 똑같은 대답을 했으니까. 자, 그러면 A에 비해 B는 자료 수집 과정에서 연구자가 유연성이나 융통성을 발휘하기 용이한 방법인가? 자, 요게 아닌 게 맞습니다. 아니어야 돼요. 그쵸? 그러면 A에 비해 B는 자료 수집 과정에서 연구자가 유연성이나 융통성을 발휘하기 용이한 방법인가? 자, 그러면 B는 면접법이 아니게 됩니다. 그쵸? B가 면접법의 설명인데, 왜냐면 우리 면접 과정에서 유연성이나 융통성을 발휘하기 용이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B가 면접법 설명이 되는데 요게 아닌 게 맞으니까 B는 면접법이면 안 됩니다. 그쵸? 그러면 B가 면접법이 아니고 A가 실험법이었으니까 자동적으로 C가 면접법이 되고, 그리고 B가 자동적으로 질문지법이 되겠죠. 그쵸? B가 자동적으로 질문지법이 됩니다. 우리가 값이 맞다고 치면요. 자, 그럼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시면 B에 비해 C는 주로 양적 연구에서 활용하는 수집 방법인가? 우리 C가 면접법이니까 이 질문은 틀린 게 되겠죠. 그쵸? 이 질문이 틀린 게 되는데 값은 얘라고 했기 때문에 틀리게 되죠. 우리 값이 틀렸으면 얘가 틀렸으면 아니오가 맞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오류가 발생하죠. 을이 하나를 맞아야 되는데 1점 이상을 받아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아까 전에 내가 값이 맞았다고 가정을 했던 게 잘못됐었구나.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질문은 값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값을 모두 채점을 할 수가 있겠죠. 네,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는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값은 이제 3점이니까 나머지는 다 맞아야 돼요. 그래서 요렇게 채점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자동적으로 자료 수집 방법도 모두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보시면 B에 비해 C는 양적 연구에서 활용하는 방법인가? 우리 나머지 양적 연구에서 활용하는 자료 수집 방법은 질문지법이었죠. 그럼 자동으로 B는 면접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억 같은 경우에는 병 같은 경우에는 2점을 받아야 되죠. 그쵸? 밑에 채점을 안 했는데 밑에 채점을 해보시면 이렇게 세 번째 질문을 맞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은 틀리게 됩니다. 그럼 2점이기 때문에 기억 같은 경우는 맞는 설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얘가 들어가야 합니다. 네, 그래서 1번은 얘가 들어가게 되고요. 2번 A에 비해 실험법에 비해 면접법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를 검증하는 연구에 적합하다. 변수 간의 관계를 검증해서 어떤 결론을 도출하고 일반화를 목적으로 하고 법칙을 도출하려고 하는 것은 양적 연구입니다. 그래서 면접법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요.
그 다음 면접법과 달리 질문지법은 조사 대상자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다. 우리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인 것은요. 자료 수집 방법 중에 질문지법과 그리고 면접법에 해당합니다. 달리가 아니라 모두가 됩니다. 그 다음 질문지법과 달리 실험법은 조사 대상자의 주관적 인식을 파악할 수 있다. 여러분, 자료 수집 방법이라면 모두 주관적인 인식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만족도 같은 경우에 만족도 조사를 질문지를 돌려서 한다면 질문지법으로 주관적 인식을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질문지법으로 만족도 조사를 한다면 또는 행복도 조사를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주관적 인식을 파악한다. 약간 질적 연구의 느낌을 내서 틀리게 하려는 전형적인 오답 선지입니다. 네, 마지막 가를 보시면 지금 가에는 어떠한 질문이 들어가야 되냐면 지금 갑이랑 을이 맞았는데 아니오라고 해서 맞았죠. 그렇기 때문에 가에는 틀린 설명이 나와야 합니다. 틀린 설명이 나와야 아니오라고 했을 때 정답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틀린 설명인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면접법에 비해 질문지법은 소수의 응답자로부터 깊이 있는 정보를 수집하기 용이한가? 우리 소수의 응답자로부터 깊이 있는 정보를 수집하기 용이한 것은 양적 연구보다는 질적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료 수집 방법이겠죠. 네, 그래서 이 질문은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틀려서 맞은 거죠. 그렇죠? 틀렸기 때문에 정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선생님이 지금 가정에서 지금 푸는 방법 이외에도 다른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똑같아요.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직접 넣어봐야 된다. 직접 OX를 넣어보고 그리고 가정해보는 게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꼭 풀 때는 샤프와 지우개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사회문화를 풀 때 지우개 하나쯤은 꼭 같이 옆에 두고 풀어야 된다는 거 기억을 꼭 해주시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마지막 문제 풀기 전에 일단 이런 문제는 별표를 치고 다시 돌아와서 푸는 것이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10번 풀이 하겠습니다. 네, 10번 문제는요. 상중하 문제고요. 예상대로 쉽게 나왔습니다. 앞으로 쭉 경향성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최소 이번 수능까지는 이런 경향성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먼저 A, B, C가 어떤 계층인지부터 구해야겠죠. 지금 보시면요, 여러분들 C에서 A로의 이동은 상승 이동, C에서 B로의 이동은 하강 이동이다. 어떤 계층에서 상승 이동도 할 수 있고 하강 이동도 할 수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상승, 하강 둘 다 할 수 있는 계층은 C는 중층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A로의 상승 이동이니까 A는 상층, B로의 하강 이동이니까 B는 하층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선생님은 헷갈리지 않도록 여기 알파벳 옆에다가 어떤 계층인지 쓰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갑을병이 지금 상하중이 따로 막대 그래프가 그려져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상중하로 갑을병의 상중하 퍼센테이지를 따로 옆에 표를 그려가지고 정리를 했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걸린다고 안 쓰기보다는 오히려 시간 아끼다가 더 헷갈려서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처럼 그냥 표를 옆에다가 빠르게 비교해서 채워 넣어주시는 편이 더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은 퍼센트를 총 100%로 모두 채웠고요. 그다음에 어떤 계층 구조인지까지 써주면 더 좋겠죠. 갑 같은 경우는 이제 피라미드고요. 그리고 을 같은 경우는 가운데 중층이 가장 적으니까 모래시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병은 가운데가 중층이 가장 많은 다이아몬드형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국의 계층 구조는 피라미드가 아니라 모래시계고요. 그 다음 2번 갑국의 상층 인구는 을국의 상층 인구보다 많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거는 우리가 지금 적은 건 퍼센트예요.
비율이고 여기서 물은 건 인구입니다. 인구는 수예요, 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퍼센트가 높다고 해서 인구 수도 많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갑국과 을국이 전체 인구가 몇 명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인구를 비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알 수 없는 것이냐가 아니라 조건을 우리가 하나를 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갑국과 병국의 인구는 모두 동일하다. 자, 인구수가 예를 들어 100명으로 동일하다고 보았을 때 갑국의 상층 인구는 10%니까 10명이 되겠고요. 을국은 20%니까 20명이 되겠죠. 이렇게 전체 인구가 같다 또는 몇 명인지 이런 조건들이 있어야 우리가 비율을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3번 중층 인구 대비 하층 인구의 비율은 갑국이 병국보다 낮다. 여러분 대비 문제가 나오면 앞부분이 분모가 되고 그 다음에 뒷부분이 분자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갑과 병국을 각각 비교해 보면 중분의 하 인구 비율을 비교하면 되죠. 자, 갑국부터 보시면 30분의 60, 병은요 60분의 30. 네, 갑국이 더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3번도 틀렸고요. 4번 세 나라 중에 병국의 계층 구조가 사회 안정성이 가장 높다. 우리 안정성은 중층의 비율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가 가장 안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병층의 계층 구조를 보시면 지금 다이아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갑국의 계층 구조는 세대 내 이동이 그리고 을과 병국의 계층 구조는 세대 간 이동이 활발하다. 이것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계층 구조, 뭐 피라미드형이라고, 모래시계라고, 다이아몬드형이라고 해서 세대 간 이동이, 세대 내 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지 그런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주로 이제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랑 폐쇄적 계층 구조를 연결해서 문제를 많이 물어보는데 이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는 계층의 어떤 비율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나눈 기준이고요. 나눈 유형이고요. 그리고 폐쇄적인지 개방적인지는 어떤 수직 이동의 가능성을 가지고 분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기준을 같이 연결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피라미드 계층 구조라고 해서 꼭 수직 이동 가능성이 낮은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반대로 다이아몬드형 구조라고 해서 수직 이동이 자유롭게 일어나는 그런 개방적인 계층 구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기준을 연결짓지 마셔라 라는 게 중요하게 출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11번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11번을 보시면 11번은 사회와 지위, 역할, 그리고 사회 집단이 모두 합쳐진 문제이고요. 선지부터 바로 보시면 기업과 니은은 모두 비공식적 사회와 기관이다. 우리 공식인지 비공식인지를 나누는 기준은 설립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 사회와 기관은 사회화 자체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비공식적 사회와 기관은 사회화 자체가 목적은 아니지만 어떤 부수적으로 사회화가 일어나는 그런 기관을 의미를 합니다. 기업,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가르치는 게 목적이죠. 전문적인 지식을 가르치고 사회화를 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비공식적인 사회화 기관이 아니고요. 호텔 같은 경우는 숙박시설이죠. 그래서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번 요리사협회와 달리 미음이 어디죠? 네, 세모세보 클럽은 자발적 결사체다. 달리가 아니라 요리사협회 같은 경우도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끼리 자발적으로 만든 자발적 결사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협회, 어떤 땡땡 협회로 끝나거나 학회, 연대, 연합, 조합, 총동창회 이러한 집단이 나오면 우리가 공식 조직이면서
자발적 결사체에 해당하는 요 가운데 교집합에 해당하는 집단들이라는 것을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도 틀렸고요. 3번 리을은 갑의 외집단이다. 리을 상류층. 자 여러분 상류층은요 사실 애초에 집단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남녀를 구분하듯이 그냥 어떤 계층을 상중하로 나눈 것 중에 일부일 뿐인데요. 이것은 이제 집단보다는 사실 범주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나는 이것을 집단으로 봤다. 그래도 3번은 틀려요. 왜냐면 외집단이라고 하면은 내가 소속이 안 돼 있을 뿐더러 그 집단의 어떤 적대감이나 이질감이 들어야 되는데 이 갑은 오히려 거기에 속하고 싶어 하죠. 되게 지금 상류층 문화를 동경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집단으로 내가 봤더라도 3번은 정답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상류층은 애초에 집단 자체가 될 수가 없다. 사회 집단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비읍은 갑의 역할 갈등에 해당한다. 단순히 지금 이사를 할 것인지 고민하는 것은 역할 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역할 갈등의 경우 어떤 지위에 따른 역할 두 가지가 충돌을 해야 되는데 이 역할은 뭐였냐면 지위에 기대되는 행동 양식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갑이 어떤 지위에서 비롯된 역할 때문에 갈등하는지 전혀 나와 있지가 않죠. 그냥 단순히 이사를 할 것인지 개인적인 고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역할 갈등이 아니고요. 네, 정답은 5번입니다. 지금 준거 집단은 나의 기준이 되는 집단. 그래서 나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주고 기준이 되는 집단을 준거 집단이라고 했는데 지금 세모세모 클럽이 갑의 준거 집단이 되고 있어요. 왜냐면 이 클럽에 너무 들어가고 싶어서 이 클럽 회원들이 많이 거주하는 그런 지역으로 이사까지 가려고 해요. 굉장히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주고 기준이 되는 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갑은 이제 거기에 소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불일치를 경험하고 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같은 경우는요. 문화 파트의 문제들이 여러 부분이 섞여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화 변동, 태도, 관점 등등 다양한 부분들이 섞여 있고요. 네, 바로 선지부터 보시면 1번. 마태입을 채집하는 것은 발명이 아니죠. 왜냐하면 발명이라는 것은 기존에 아무것도 없던 것에서 기존에 없던 것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채집은 발명이 아닙니다. 그리고 니은, 즙 형태의 차로 마시는 방법을 개발했다. 이것은 발견이 아니라 발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존에 없던 그런 즙의 형태로 차로 마시는 그런 방법을 새롭게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발견이 아니라 발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2번 디귿, 새로운 종교를 들여온. 자, 새로운 종교가 어떻게 들어오게 됐냐 보시면 선교사를 비롯한 유럽인들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네, 사람에 의한 전파는 직접 전파에 해당했습니다. 우리 간접 전파는 매개체에 의한 전파를 의미했었고요. 그래서 정답이 아니고요. 3번 리을은 문화 상대주의적 태도를 보여준다. 자, 여러분 지금 리을을 보시면 악마의 풀이라고 부르면 천시했어요. 뒤떨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즉 자신이 공유하는 문화가 우월하고 다른 문화는 열등하다라고 보는 상대주의적 태도가 아니라 자문화 중심주의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번 미음은 강제적 문화 접근에 해당한다. 미음을 보시면요, 여러분 효능이 알려져서 마시기 시작했대요. 누가 강제로 마테차를 들여온 게 아니라 효능이 알려져서 우리도 마테입을 한번 마셔보자 하고 자발적으로 문화를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강제적으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5번, 네, 정답은 5번이고요. 문화를 바라보는 비교론적 관점이 나타난다. 네,
보편성, 문화 간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분석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하는 관점, 비교론적 관점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문화를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 라고 배웠었습니다. 정답은 5번이었고요. 네, 13번입니다. 정보화 시대의 장단점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갑을 보시면 정보화 사회에 오히려 불평등이 줄어들 것이다. 정보화 시대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죠. 왜냐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어떤 지식과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가 있으므로, 네, 그래서 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떤 불평등이 줄어들 것이다. 어떤 긍정적인 그런 불평등 측면에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와야겠죠. 네, 저작권 침해 문제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요.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확산할 수 있다. 이것도 부정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답이 아니고요. 을 같은 경우는 갑과 달리 오히려 불평등이 심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뒤에를 잘 읽어보시면 왜냐하면 지금 정보를 실질적으로 활용해서 부를 재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 서열화된 사회적 구조적 위치에 따라 다르게 분포가 되어 있다. 즉 상류층 같은 경우에는 정보에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해서 그걸 활용해서 돈을 더 벌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애초에 불평등하기 때문에 정보화 시대가 되더라도 어떤 보편적 접근권이 강조가 되더라도 이 정보기술 같은 경우는 결국 기존의 그런 사회적인 구조적 위치에 따라서 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르게 분포가 되어 있다. 그래서 어떤 기존의 그런 사회 구조, 불평등한 사회 구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계층에 따른 기존의 소득 격차를 정보화 시대가 되면 더욱더 격차를 늘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보화 시대가 되더라도 불평등이 더욱더 심화될 것이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사실 비문학 문제라고 봐도 무방하죠. 네, 14번 문제입니다. 일탈 이론 문제고요. 일탈 이론 문제는 그 이론에서 일탈이 왜 발생한다고 보는지 그 원인, 그리고 그 일탈을 해결하는 방안, 요렇게 같이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그래프가 나온다 해서 이제 전혀 어려운 그래프는 아니고요. 지금 T시기에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어떤 가집단은 처벌받지 않았고 나집단은 이제 처벌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평균 범죄 횟수가 더 증가를 했었죠. 처벌이라는 사회적 반응이 일탈자로서의 정체성 형성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1차적 일탈이 일어났고 그리고 처벌이라는 어떤 사회적 반응, 우리가 이것을 낙인이라고 하죠. 낙인이 있었고 그래서 범죄자, 그 일탈자 내부에 부정적인 자아가 형성이 됐고요. 이것이 2차적 일탈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인 이론을 설명하는 제시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1번을 보시면 일탈이 개인의 타고난 특성에 의해서 발생한다. 이것은요, 우리가 배웠던 이론들 전에 어떤 타고난 얼굴 골격이 또는 어떤 체형이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더 높다. 이런 결과들이 있었어요. 과학적이지 못한 연구 결과들이었죠. 그래서 그런 결과들, 연구 결과와 관련된 선지고요. 2번, 통제력 강화가 일탈의 해결 방안이라면 일탈이 왜 발생했냐고 보냐. 바로 사회 규범이 통제력을 잃었기 때문에 일탈이 발생한다고 보는 이론이겠죠. 그래서 2번은 뒤르켐의 아노미가 되겠습니다. 3번, 낙인이 후속 일탈의 핵심적 요인이다.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2차적 일탈과 후속 일탈, 동일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4번, 문화적 목표와 수단의 괴리로 일탈이 발생한다. 즉, 사회적으로 우리가 달성하고 싶은, 공유하고 있는 문화 목표는 있으나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부족해서 일탈이 발생한다. 주로 이제 하층 계급의 일탈을 설명하는
머튼의 아노미였습니다. 네, 그리고 5번 상호작용을 통해 우리 상호작용을 통해 이 부분에서 상징적 상호작용론과 관련된 이론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범죄에 대한 우호적 가치관을 학습해서 즉 일탈 집단과 차별적으로 교제를 하면서 그들에게 범죄 기술이나 또는 어떤 범죄에 대해 우호적인 호가 좋을 호자잖아요. 그래서 범죄를 저질러도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학습을 하게 된다. 그래서 학습이라는 게 키워드가 됩니다. 학습은 차교론의 차별적 교제 이론의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네, 15번입니다. 네, 먼저 가나다가 사회보장제도 중에 어떠한 제도인지부터 구분을 해야겠죠. 사회보험인지 공공부조인지 또는 사회서비스인지. 자, 지금 보시면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자, 여기서 우리가 바로 사회보험이다. 어떤 미래에 닥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위험을 사전적으로 예방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한다. 공공부조가 되겠습니다.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별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죠. 그리고 다는 마지막으로 사회 서비스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읽어보시면 어떤 돈을 금전적 지원이 아니라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회보험, 공공부조, 그리고 서비스라고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그런 수혜자 도표 문제는요. 비율만 알고 있기보다는 정확한 수급자의 수를 알고 있으면 선지가 쉽게 풀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퍼센트를 알고 있다고 수급자 수를 알 수는 없겠죠. 먼저 A 지역이 총 몇 명인지, B 지역 사람들이 총 몇 명인지부터 알아야 우리가 비율을 통해서 수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A 지역이 몇 명이고 B 지역이 몇 명인지를 아느냐? 어떻게 알까요? 바로 이 두 번째 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줄이 지금 다 채워져 있잖아요. 그렇죠? A, B 전체 퍼센트가 다 채워져 있기 때문에 여기를 먼저 공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A 지역 사람을 X명이라고 하고 B 지역 사람을 Y명이라고 하고 그럼 전체에는 X 플러스 Y명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 나라는 A, B 지역밖에 없으니까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X명인데 지금 A 지역에서 공공부조를 받고 있는 사람이 3%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A 지역의 공공부조를 수급하고 있는 수급자의 수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X로. X를 활용한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공공부조를 A 지역에서 받는 사람을 우리가 그냥 네모명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 3%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이 A 지역 X명 중에서 네모명이 공공부조를 수급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100을 곱하시면 3%가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면 이 네모는 우리가 x를 곱하고 100으로 나누시면 0.03x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A 지역에서 공공부조를 수급하는 수급자의 수가 0.03x명이다. 그러면 그대로 적용해서 B 지역에서 공공부조를 수급하고 있는 사람의 수는 0.06y명이 되겠죠. 똑같이 적용해서 이 나라 각국에서 각국 전체 인구 x 플러스 y명 중에서 공공부조를 수급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는 0.04 x 플러스 y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수를 합치면 요 전체 수급자 수가 되겠죠. 요걸로 한번 식을 세워볼게요. 0.03x 더하기 0.06y는 0.04x 플러스 y다. 여러분들이 요거를 푸시면 x는 2y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우리가 xy가 정확히 몇 명인지는 몰라도 우리가 y가 100명이면 x가 200명이다. 즉 x가 y의 2배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다시 지워볼게요. 우리가 알아낸 것은 x는 y의 2배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x, y로 둘 필요가 없고요. 우리가 그냥 가정을 하면 돼요. y가 100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x는 200으로 이렇게 우리가 가정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쭉 비율이랑 수급자 수를 채워 넣어 볼게요. 그리고 x 플러스 y는 300명이 되겠죠. 300명으로 가정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100명 중에 8%니까 8명. 100명 중에 6%니까 6명. 7명 이렇게 채울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200명 중에 3%니까 6명. 그리고 20명. 이렇게 채울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300명 중에 10%니까 30명, 12명 이렇게 채울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30명에서 8명을 빼면 22명이 되겠죠. 이 22명은 200명 중에 11%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20명과 7명을 더하면 27명이 되겠죠. 이거는 300명에 27명이니까 9%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비율과 수를 채워 넣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문제는 아주 쉽게 풀립니다. 그냥 비교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1번 기억은 11, 니은은 8이다. 11은 맞는데 8이 아니라 9고요. 2번 선별적 복지의 성격이 강한 제도는 선별해서 주는 거니까 필요한 사람에게 줘야겠죠. 그러니까 공공부조의 설명이고요. 공공보조 수혜자 수는 A지역 6명, B지역 6명. 즉 똑같고요. 그리고 3번 갑국에서 서비스에 해당하는 제도의 수급자 수는 A지역이 20명, B지역이 7명으로 3배보다 많습니다. 마지막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사전 예방적, 사전의 위험을 대비하는 사회보험의 설명이고요. 사회보험 수급자 수 A지역이 22명, B지역이 8명으로 2배보다 많다. 정답이 되겠죠. 마지막 각국 전체에서 상호부조가 적용되는 제도. 상호부조라는 것은 내가 낸 돈이 다른 사람한테도 도움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보험 같은 게 꼭 내가 돈을 낸다고 내가 병원 가지 않으면 우리가 건강보험을 혜택을 적용받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내 돈이 다른 사람한테도 이제 서로 이제 도와준다. 뭐 이러한 뜻인데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설명이고요. 네, 그래서 사회보험의 수혜자 수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가장 큰 건 공공부조입니다. 곧바로 그 필요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고요. 그래서 사회보험의 수급자 수는 전체 30명이죠. 그리고 공공부조는 12명이기 때문에 2배보다 많죠. 그쵸? 2배를 해도 24명인데 30명은 24보다 크죠.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이 두 번째 줄 단서를 가지고 A, B 지역의 인구수가 2배 차이가 난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고, 그래서 200과 100으로 가정을 한 다음에 각각의 퍼센트와 인구수를 가정을 해서 이렇게 채워 넣었습니다. 채워만 넣는다면 빠르게 선지를 풀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네, 사회적 소수자 문제입니다. 늘 한 문제씩 나오고 있는데 난이도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1번부터 보시면 기억은 사회적 소수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네,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사회적 소수자 문제는 사회적 소수자를 규정하는 특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떤 특징들이 있냐면요. 우선 첫 번째, 네, 그들이 어떤 주류 집단에 비해서 어떤 권력이나 자원을 획득하는 데 있어서 불리한 위치에 있다, 열세에 있다, 이런 특징이 있겠고요. 두 번째로, 수적으로 소수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래서 전체 국가의 70%를 차지하고 있어도 사회적 소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이 사회적 소수자라는 정체성이나 어떤 소속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 사회적 소수자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떤 차별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특징들이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사회적 소수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갑국의 어떤 이민자들이 사회적 소수자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갑국 내 극소수이고 오랜 기간 취업과 임금 등에서 차별을 받아왔다. 권력의 열세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자들이 강하게 반발을 했다. 그들이 어떤 사회적 소수자라는 소속감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2번, 기역에 비해 니은은 정치 권력의 열세에 놓여 있다. 니은을 보시면요, 이민자가 아닌 각국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소수자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정치적 권력의 열세는 이민자들인 기역에 해당하는 설명이고요. 그리고 니은에 비해 기역은 경제적 자원 획득에서 유리한 위치가 아니라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 네, 네 번째, 제도적 차원의 노력을 통해 차별을 해소한 사례를 보여준다. 아니죠. 이민자 통합 프로그램이라는 어떤 제도를 마련했으나 그 효과가 의문시되고 있다 라고 하기 때문에 차별이 해소되었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사회 내에서 수적으로 우세하더라도 사회적 소수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네, 이 선지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고 이 제시문에서 우리가 이러한 특성을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시문에서는 갑국 내 이 이민자들이 극소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제시문에서 이 사회에서 어떤 수적으로 굉장히 우세해요. 예를 들어 이민자가 80%가 넘어요. 근데 그들이 사회적 소수자다라고 하면 5번이 선지가 맞겠는데 지금 보시면 갑국 내 극소수에 불과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5번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17번입니다. 진화론과 순환론을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진화론 같은 경우에는요. 사회가 야만에서 미개 그리고 문명의 순으로 발전을 한다라고 보고요. 이러한 이론의 장점으로는 사회가 어떻게 변화할지 방향을 예측할 수가 있고요. 발전 방향을. 하지만 단점으로 이 문명 단계의 사회가 서구 사회라고 보기 때문에 서구 문명이 진보됐다. 즉 서구 사회의 어떤 제국주의 역사를 정당화할 수가 있는 거죠. 뭔가 식민지 우리가 도와줘서 문명의 단계로 발전시켜야 해 라는 그런 역사를 정당화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사회 발전 방향이 일방향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멸망하거나 퇴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발전 방향이 일방향적인 것은 아니다. 단점이 있겠고요. 그리고 순환론 같은 경우는 사회가 역사가 흥망성쇠를 반복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으로는 나라가 퇴보하거나 멸망하는 그런 역사도 설명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단점은 그 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인간의 의지가 개입될 수 있는데 그런 어떤 인간의 의지를 과소평가한다 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갑의 설명을 보시면 지금 시민권의 역사는 인간의 주체적 노력을 통한 사회 변동이다. 즉 인간의 의지가 개입되어서 사회를 변동시킨 역사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A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즉 A는 순환론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순환론의 단점을 아까 설명했듯이 인간의 의지를 과소평가하기 때문에 인간의 주체적 노력을 통한 사회 변동이다 라는 것은 이제 진화론에 해당하는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A, 순환론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네,
시민권을 쟁취한 역사에서 사회가 변화하는 데는 인간의 의지가 들어갔을 거예요. 인간의 주체적 노력이. 그렇기 때문에 A, 순환론으로 설명하기가 어렵고요. 더 읽어보시면 지금 과거 부르주아들이 자유권적 시민권을 획득했고 이를 근거로 참정권 확대운동을 했고 그래서 정치적 시민권을 획득을 했고요. 그리고 이걸 또 토대로 사회적 시민권까지 획득을 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시민권이 발전하게 된 역사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러한 과정은 진화론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민권의 역사는 B, 진화론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진화론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민권의 발전 과정이 어느 사회에서나 보편적으로 적용된다 라는 점에서 이제 가라는 B의 특징을 보여준다. 네, 그러면 이 가에는 잠시만요. 시민권의 발전 과정은 어느 사회에서나 보편적으로 적용이 된다. 즉 시민권의 역사는 B의 특징을 보여준다. 즉 어느 사회에서나 야만 미개 문명의 순으로 발전을 하는 것처럼 시민권은 어느 나라에 있어서 어느 나라에서나 이렇게 자유권 그리고 자유권적 시민권 그리고 정치적 시민권 그리고 사회적 시민권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가는 어떤 진화론의 설명이 들어가야 맞는 것이죠. 네, 그래서 바로 1번을 보시면 참정권 확대 운동은 사회 변화에 저항하고 과거 질서로 회귀하려고 하는 것은 복고 운동입니다. 과거로 돌아가려 하는 것은 복고 운동이고요. 2번 B. 진화론은 사회 변동이 주기적으로 동일한 관점을 반복한다. 주기적으로 동일한 관점을 반복하는 것은 흥망성쇠를 반복하는 순환론의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 갑은 사회적 시민권이 자유적 시민권의 단계를 거쳐야만 보장될 수 있다. 그렇죠. 왜냐면 아까 그 발전 과정은 어느 사회에서나 보편적으로 적용이 되는 단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유적 시민권의 획득 단계를 거쳐야만 이를 근거로 이제 정치적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고 또 이를 근거로 사회적 시민권의 제도화까지 나아갔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갑은 A, 순환론의 관점에서 기역을 그리고 진화론의 관점에서 니은을 해석하고 있다. 아니죠. 우리가 기역, 시민권의 역사는 A로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했잖아요. A로 설명하기 어려운 게 기역인데 그럼 A의 관점에서 기역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마지막 가에는 진화론 B의 설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진화론 설명인지를 보시면 되겠죠. 모든 사회 변동이 항상 진보를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 진화론은 사회 변동 방향이 앞서 나간다, 발전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항상 진보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순환론은 흥망성쇠를 반복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사회 변동을 사회 발전, 사회 진보랑 연결짓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설명은 순환론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A, B만 잘 구분하면 어렵지 않았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특이했던 것은 이제 사회 운동과 연결을 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18번입니다. 우리가 관점하면 기갈상을 떠올려야 하고 그리고 사회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기능론 그리고 갈등론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우리 제시문을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사회 질서, 유지, 각자의 기능 이런 단어를 보시고 기능론이라고 낚이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잘 읽어보면 지금 많이 일하는데도 최소한의 임금을 받는다. 그리고 이런 부당한 임금 구조는 은폐된다. 이러한 구조 유지를 위해서 자본가들은 법이나 어떤 교육으로 관리를 한다. 그래서 사회가 질서 정연하고 각자 기능과 역할에 따라 부가 공정하게 분배된다고 믿게 된다. 그렇죠? 그렇게 분배된다가 아니라 그렇게 하도록 믿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불평등한 사회 구조가 있고 그리고 이러한 구조를 재생산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자본가들이
어떤 법이나 교육과 같은 사회 제도를 수단으로 이용을 한다. 갈등론 선지가 되겠습니다. 기억 보겠습니다. 사회 불평등을 부당하고 해결해야 할 현상으로 본다. 그렇죠. 갈등론 선지가 맞다고 볼 수 있고요. 기능론은 사회 불평등 현상이 부당하지 않고 오히려 성취 동기를 더욱더 자극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니은 균등 분배는 인재의 적재적소 배치에 어려움을 야기한다고 본다. 자, 이것은 기능론 선지인데요. 왜냐하면 기능론에서는 이 균등 분배, 즉 돈을 똑같이 나눠주면 인재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일을 인재들이 담당하지 않겠죠. 인재들이 각자 적합한 장소에 배치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능론에서는 균등 분배를 하면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능론 선지가 되겠고요. 3번. 사회 제도가 지배 피지배 관계의 재생산을 위한 수단이다. 그렇죠.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계속 재생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어떤 위에서 말했듯이 법이라든지 교육을 사용해서 지배계층이 불평등 사회 구조를 재생산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갈등론 선지입니다. 마지막, 사회적 희소가치의 배분 기준은 사회적으로 합의됐다. 우리가 어떻게 희소가치를 나눌지 모두가 합의했다라고 보는 건 기능론이고요. 아니다, 지배층이 합의했다. 지배층이 결정했다라고 보는 것이 갈등론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19번 문제는 사실 마지막 단원에 나오는 전 지구적 수준의 문제, 이 부분에 나오는데요. 사실 이 문제는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는 문제보다는 비문학적인 문제에 가깝다. 그래서 모두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료 1과 2의 공통점을 찾으면 되는데요. 공통적으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를 찾으면 되겠죠. 자, 1번을 보시면 어떤 전쟁터의 이제 희생자를 위해서 국제 조약이 필요하고 국제 기구가 필요하다. 여러 나라가 협력을 하고 있죠. 2번, 멸종위기동물을 위해서 여러 국가, 기업, 지역 주민들이 합의를 이끌어내고 생명 존중을 실천하고 있는 환경단체. 자, 1, 2번 모두 어떤 전 지구적 수준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 기구들, 여러 나라, 여러 주민들이 모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4번을 고른 친구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세계 시민 의식 때문에 고른 것 같은데 지금 뒤에를 보시면 환경 문제입니다. 1번 자료 같은 경우는 환경 문제가 아니라 전쟁과 관련된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4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네, 20번 문제입니다. 20번 문제는 늘 이제 퍼센트, 노년 인구, 유소년 인구, 그리고 부양 인구 퍼센트와 인구 수를 적어두고 풀면은 쉽게 풀리는 문제입니다. 계산하기는 조금 귀찮지만 다표를 채운다면 우리가 쉽게 선지는 골라낼 수가 있는 문제인데요. 먼저 갑국과 을국의 표를 그리시고 T년 T 플러스 50년 T년 T 플러스 50년으로 먼저 표를 빠르게 그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할 것들이 나이 순으로 적으면 유소년 인구, 그리고 부양 인구, 그리고 노년 인구의 인구 비율 퍼센트와 인구 수를 우리가 알아야 선지를 구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조금 공간이 부족하긴 하지만 빠르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를 그려주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먼저 확인을 해야 될 것은 T년 갑국과 을국의 전체 인구가 같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T년 갑국과 을국의 전체 인구를 모두 100명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T년 갑국과 을국의 전체 인구는 100명. 그리고 다음 조건을 확인해 볼게요. 갑국에서 T 플러스 50년 인구가 2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T 플러스 50년 갑국을 200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백분율로 주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100 단위로 끊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을국에서는 T 플러스 50년에 인구가 3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300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먼저 두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 조건을 확인해 보시면 그냥 이제 복지 지출의 필요성이 인구에 비례한다.
즉 인구가 많아지면 그만큼 해당하는 그 인구에 대한 복지 지출 필요성이 증가한다 라는 것을 그냥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것은 바로 첫 번째 표입니다. 첫 번째를 보시면 전체 인구 분의 이제 노년 인구가 몇 %인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걸 토대로 이제 3칸을 채울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갑국의 T년 같은 경우에는 노년 인구가 10%다. 그러면 이렇게 10%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괄호 열고 우리가 명수까지 써주면 좋겠죠. 그래서 T년 인구 100명 중에 노년 인구가 10%니까 그럼 노년 인구는 10명이 되겠죠. 앞으로 선생님이 앞에는 비율을 쓰고 뒤에는 정확한 인구 수를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은 쓴 단서를 이렇게 체크를 하는 편입니다. 내가 이 단서는 썼으니까 다음번에 표를 채우는 데 있어서 안 써도 되겠구나 이렇게 보기 위해서 체크를 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35도 마찬가지로 35% 그대로 적으면 되겠고요. 인구수 같은 경우에는 200명의 35%니까 그러면 우리가 70명이 된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을국 같은 경우도 똑같이 여기 10%를 채워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칸은 다 썼다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노령화 지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령화 지수를 보시면 노령화 지수 표를 보시면 우리가 지금 노년 인구를 구했으니까 우리가 노령화 지수를 알고 있으면 이 분목 유소년 인구도 알 수가 있겠구나 라는 것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갑국부터 보시면 갑국의 T년부터 보시면 노령화 지수가 2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그대로 대입을 해보시면 됩니다. 네, 유소년 인구를 이제 X로 두거나 또는 그냥 유소년 인구로 두고 노년 인구가 10명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곱하기 100을 했더니 20이 나온 것이죠. 그러면 유소년 인구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시면 50명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50명, 100명 중에 50명은 50%가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T년의 갑국의 유소년 인구를 채울 수가 있겠고요. 똑같은 방식으로 이 140을 활용해서 우리가 T 플러스 50년의 유소년 인구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편의상 선생님이 빠르게 계산한 결과만 쓰면 50명이 되겠고요. 200명 중에 50명이니까 25%가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여기서 확인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자동적으로 갑국을 우리가 부양인구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유소년, 부양인구, 노년인구를 다 더해서 퍼센트가 100%일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50, 10, 나머지가 부양인구가 40%가 되겠고 그 다음에 T 플러스 50년도 마찬가지로 40%가 되겠다. 우리가 퍼센트를 알면 인구 수도 알 수 있겠죠. 네, 조금 작지만 써보자면 갑국 T년은 40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T 플러스 50년은 80명이 되는구나, 부양인구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갑국 표는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갑국의 총 부양비도 그러면 우리가 요 디귿과 리을을 채워 넣을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총 부양비가 유소년 부양비 더하기 노년 부양비예요. 우리가 이거를 각각 더해가지고 각각 구해서 더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유소년 부양비를 구하는 방식을 보시면 부양인구분의 유소년 인구예요. 그렇죠? 그리고 노년 부양비는 부양인구분의 노년 인구예요. 그러니까 분모가 같기 때문에 여러분 요거를 구할 때 그냥 총 부양비를 구할 때 부양인구분의 유소년 인구 더하기 노년 인구 곱하기 100을 하시면 조금 더 간편하게 우리가 총 부양비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부양인구 분의 T년을 보시면 부양인구 40명 분의 유소년과 노년인구를 더하면 50이랑 10을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60이 되고요. 그리고 곱하기 100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총 얼마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나요? 네. 이렇게 25 곱하기 6을 하시면 150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디귿은 150이 되겠고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리을도 같이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리을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계산을 해보시면 150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했으면 우리가 이제 을국표를 보시면 지금 우리가 채운 것이 아무것도 없죠. 을국표를 우리가 채워 넣으셔야 하는데 지금 단서가 지금 100, 요 100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네, 이 100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지금 노령화 지수표를 보시면 유소년 인구분의 노년 인구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게 100이 나왔다는 것은 결국에는 유소년 인구와 노년 인구의 인구가 같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을국 T+50년에 을국 인구 중에서 유소년 인구와 노년 인구가 같다. 즉 선생님은 둘 다 X명으로 한번 더 볼게요. 네, 선생님이 둘 다 X명으로 두었고 그럼 자동적으로 부양인구는 300명, 총 300명 중에서 EX를 뺀 수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한번 써보았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요 100은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총 부양비 요거를 써가지고 뭔가를 구해내야겠죠. 그렇죠? 선생님이 아까도 말했듯이 총 부양비는 이렇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식을 써보는 거예요. 300분의 2x 그리고 유소년 노년 인구 더하면 우리가 x가 2개니까 그쵸? 2x 곱하기 100을 했더니 총 부양비가 100이 되더라. 그 얘기는 즉슨 우리가 분자 분모가 같은 값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요거를 한번 계산해 보시면 300-2x는 2x다. 즉 4x는 300이고요. 그러면 x가 우리가 75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을국의 T+50년의 인구를 모두가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요걸 지우시고 다시 인구가 x가 75였으니까 요렇게 75 그리고 150 요렇게 명수를 알 수가 있고요. 우리가 명수를 알았다면 퍼센트지 비율도 알 수가 있겠죠. 비율도 빠르게 적어볼게요. 300명 중에 150이니까 부양인구는 50%, 나머지는 25씩 갖게 되겠죠. 요렇게 빠르게 적어주시면 우리가 요것도 활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T년만 채우면 끝이 나게 됩니다. 이제 T년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보시면요. 지금 요 100으로 이제 나머지 우리가 칸을 채울 수가 있는데 이것도 똑같이 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부양인구분의 유소년 더하기 노년이 100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냥 부양인구가 분모니까 X로 한번 더 볼게요. 그러면 유소년 인구는 100에서 X와 10명을 뺀 90-X명이 되겠죠. 그쵸? 요걸 활용해서 우리가 총 부양비를 계산해 보면 X분의 90-X 유소년 인구 그리고 노년 인구 10을 더하고 100을 곱한 값이 100이다. 즉 분자 분모가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100-X는 X, 2X는 100이 되고 X가 5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나머지 칸도 우리가 다 채울 수가 있겠죠. X에다가 50을 대입하면 되니까요. 네, 이렇게 되면 50 그리고 40명이 되겠고 퍼센트도 100명이니까 그대로 50%, 40%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 칸을 누가 더 빨리 채우냐가 이 20번 문제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억과 니은은 우리가 그러면 이 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기억은 T+50년 노년인구 비율은요. 25%가 되겠고요. 니은은요. 노령화 지수 유소년 인구분의 노년 인구. 자, 그러면 유소년 인구 40분의 노년 인구 10 곱하기 100을 하면 25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구해볼게요. 노령화 지수는 유소년 인구 40분의 노년 인구 10 곱하기 100을 하면은 25가 되는 게 맞나요? 네, 기억은 T+50년 전체 인구 대비 25가 되겠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어디가 지금 잘못된 것 같은데 찾지 못하고 있죠. 노령화 지수 유소년 인구가 지금 40명이 맞고요. 네, 그리고 지금 노년 인구가 10명이죠. 그쵸? 10명 곱하기 100을 하면
25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틀린 것들은 여러분들 나중에 선생님께 한번 다시 말을 해주세요. 그럼 선생님이 수정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선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과 리을은 같고 리을은 디귿보다 크다. 자, 리을과 디귿이 모두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을국의 t 플러스 50년 부양인구는 여러분 우리 부양인구 다 구해놨습니다. 그대로 그냥 비교하시면 돼요. t 플러스 50년 부양인구 150명이죠. 그리고 갑국의 t년 유소년 인구, 갑국의 t년 유소년 인구는 5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구의 3배가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네, 니은은 맞고요. 그 다음에 t년 노년 부양비 같은 경우는 노년 부양비 갑국과 을국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년 부양비 같은 경우는 부양인구분의 노년인구죠. 그쵸? 그러면 t년 같은 경우에 부양인구분의 노년인구 10. 을국 같은 경우는요, 부양인구분의 노년인구. 네, 그럼 갑국이 더 크다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요 앞에는 맞았네요. 그쵸? 그 다음에 뒤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t 플러스 50년에 이번엔 t 플러스 50년 유소년 부양비. 유소년 부양비는 부양인구 분의 유소년 인구죠. 그러면 t 플러스 50년 부양인구 지금 80명이 맞나요? 네, 80분의 그 다음에 유소년 인구 50. 을국 같은 경우는 150분의 75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디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확 와닿지 않으면 그냥 빠르게 약분을 하세요. 네, 그래서 3으로 나누시면 이렇게 되겠고요. 그리고 또 5로 나누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더 큰 값이 우리가 선생님이 지금 머리가 잘 안 돌아가네요. 아침이라. 네. 선생님 80으로 그냥 빠르게 머리가 안 돌아갈 때는요 여러분 그냥 차라리 빠르게 해보시는 게 낫습니다. 네, 그래서 갑국이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을국이 갑국보다 크다가 틀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디귿도 틀리고요.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리을 선지를 보시면 갑국, 을국 모두 t년 대비 t 플러스 50년에 노년 인구를 대상으로 한 복지 지출 필요성이 커졌다. 자, 우리 아까 전에 확인했던 조건을 다시 확인을 해보시면 복지 지출의 필요성은 인구에 비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노년 인구를 대상으로 한 복지 지출 필요성을 보려면 그냥 노년 인구를 누가 더 많냐 이런 이야기랑 똑같은 말입니다. 네, 노년 인구가 이제 t년과 t 플러스 50년 사이에 갑국과 을국 모두 증가했냐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갑국을 지금 보시면 10명에서 70명이 되었죠. 그쵸? 그리고 을국 같은 경우도 10명에서 75명이 되었으니까 노년 인구가 두 국가 모두 증가했다. 즉 복지 지출의 필요성도 같이 비례해서 증가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t년과 t 플러스 50년을 갑국, 을국 모두 쓰시고 그 다음에 유소년, 부양, 노년 인구를 쓰시고 각각의 퍼센트와 그리고 정확한 인구수, 정확하진 않겠죠. 사실 우리가 100명으로 가정을 한 거니까요. 인구수까지 빠르게 총 몇 칸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네, 12칸인데 2개씩 구해야 되는 거니까 총 24, 24칸을 누가 더 빠르게 채우냐 가 관건인 문제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20번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1시간 넘게 녹화를 하다 보니까 말이 잘못 나간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뭔가 버벅거리거나 아니면은 개념이 좀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특히 20번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계산을 잘못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점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댓글로 개념이 잘못된 부분이나 또는 선생님이 숫자가 잘못된 부분, 또 잘못 말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이제 댓글로 써준 친구한테는 선생님이 간식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육모에 대해서 더 궁금한 사항이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같이 해보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4층 창의체험부 손예진 선생님한테 오시면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6월 모의고사 보느라 수고 많았고 9월 모의고사 그리고 수능에도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